아버지,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무슨 수술이신데요? 집에서 그냥 좀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수술비 800만 원이라고요?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돈 부탁을 하실 수 있어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툭.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에 서 있던 73세 오상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800만 원. 단돈 8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오정민과 며느리 한지원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던 그들은 이틀 후 호화 크루즈에서 장인의 칠순잔치를 5천만 원 규모로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이웃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상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막노동과 개인 택시로 한평생 아버지로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오상철은 아버지로서의 삶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상철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100억짜리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오상철은 평소처럼 낡은 개인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아온 지 벌써 20년째였습니다. 아내 순옥이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저 손님이나 태우러 가볼까? 하지만 차를 몰고 나가던 중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으윽. 숨이 막혀오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신히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상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리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픈데 택시 안에 있어요. 주소는? 응급실에 실려간 상철은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담당 의사 김영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상철 어르신, 정신 차리셨네요. 전 신장내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픈 건가요? 김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트를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당장 투석과 함께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살아온 터라 갑작스러운 진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이 시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김 의사의 말에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금액에 대한 대답은 그 옆에 행정부장으로 보이는 김미연이 대답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성급금으로 500만 원은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800만 원. 상철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개인 택시로 하루 벌어도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렌트비를 빼면 손에 남는 건 8만 원 남짓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집값 마련으로 받은 대출 6천만 원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있지?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고작 23만 원.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가 계신가요? 수술 동의서에 가족 서명이 필요하고 입원비 문제도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상철은 주저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오정민의 번호를 누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한지원이 시집 온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인데 급한가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차갑고 건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급성 신부전증이라는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네? 갑자기 왜요? 어디 병원이세요? 삼성병원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번 주 안에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든다더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무슨 수술인데요? 집에서 그냥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정민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냉정했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에이, 아버지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요. 괜히 겁주는 거예요.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 지원이도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이라 빠듯해요.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모은 돈 전부를 결혼할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주었던 아들의 냉정한 말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원이하고 상의해 볼 수는 없을까? 아버지, 지원이한테 왜 부담을 줘요? 저희도 대출이자 갚느라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이 드시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절박한 마음에 며느리 한지원에게도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아버님! 어머, 무슨 일이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하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 800만 원 정도 드는데. 아버님, 수술비 800만 원이라고요?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돈 부탁을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돈 얘기라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툭! 또다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병으로 병원에 갔는지 얼마나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철의 마지막 희망도 그렇게 꺾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40년 넘게 호라비로 아들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민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았던 날들, 정민이 결혼할 때 하나뿐인 아들 잘 살게 해주려고 3억을 대출 내서 전세집 마련해준 일들, 손자,
태어날 준비라며 베이비용품까지 사다 준 것들이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되셨나요? 내일까지 입원비 선납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철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알아볼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정한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밤늦게까지 간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하지만 그때 오상철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줄 진짜 충격적인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상철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던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 마련은 고사하고 내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입원비 선급금 200만 원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상철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정민이나 지원이가 마음을 바꿔서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옆집에 살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상철 씨, 어쩌다 이런 일이. 순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네. 아들한테는 연락했어? 정민이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철 씨, 이거 봐. 순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오늘 호화 크루즈 행사 있다면서 사진을 보내줬어. 그런데 이게 누구 같지? 순자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달린 크루즈 선상에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정민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원이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오늘 오후래. 한강에서 크루즈 파티하는 것 같던데. 어머, 상철 씨 얼굴이 왜 그래? 혹시 정민이는 상철 씨 병원에 입원한 건 알아?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전화로 돈이 없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파티를 즐기고 있다니. 저기 순자야. 그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정민 옆에는 칠순 축하 현수막이 보였고 지원 옆에는 중년 남성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잔치구나. 상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칠순잔치? 지원이 아버지. 칠순이래. 순자는 사진을 다시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비싼 데서 사돈 잔치를 치러주는 거야? 한강 크루즈는 보통 한 명당 20만 원은 기본이고 이런 호화스러운 건 적어도 3, 4천만 원은 들 텐데. 순자의 말에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800만 원이 없다던 이들이 오늘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사진이 있나?
순자의 딸이 보낸 다른 사진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이 비싼 양주 한 병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지원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크루즈 위에서 전문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까지. 이게 정민이가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상철은 휴대폰을 순자에게 돌려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철 씨,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상철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호라비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장인어른의 칠순잔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 순자가 돌아간 후 상철은 다시 한번 정민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뒤에서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지금 어디 있니? 아, 저희 지금 지원이 아버지 칠순잔치 중이에요. 시끄러우니 크게 말해주세요. 칠순잔치를 크루즈에서 하는 거니?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정민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크루즈 비용이 얼마나 들어? 아버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틈틈이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5천만 원짜리 잔치를 다 준비한 거니? 아니, 그동안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원이도 잘 키워주시고 그동안 해드린 게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해드린 거예요. 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8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장인어른께는 5천만 원짜리 잔치를 선뜻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냐. 즐거운 시간 보내렴. 상철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뭘 위해 살았나. 그 순간 상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 가족에 대한 믿음, 혈육에 대한 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강 위에서 지금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철은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내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병실에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 입원비 선급금 200만 원이라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담당 간호사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통장에 23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돈을 구할 방법도 없었고 아들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제 크루즈 파티 이야기를 한 후로 정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상철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30년간 호라비로 살면서 아들 하나 잘못 키운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로비 한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상철이? 오상철 맞지? 상철이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지만 한순간에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누구세요? 야, 이 자식아. 나 정인철이야. 월남전 때 같이 복무했던 정인철. 순간 상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5년 전 월남전 참전할 때 같은 소대에서 함께했던 전우 정인철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가난했던 인철이가 지금은 말끔한 양복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인철이? 정말 인철이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야, 상철아. 너 여기서 뭐해? 어디 아픈 거야? 인철의 관심 어린 눈빛에 상철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45년 만에 만난 전우가 보여주는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별거 아냐.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별거 아냐. 얼굴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무슨 병이야? 인철은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그럼 빨리 받아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이제 곧 받을 예정이야. 아직 앞에 수술 환자가 있어서 순서 기다리고 있어. 인철은 순간 망설이며 대답하는 상철의 대답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상철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친한 듯 병원 직원과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가 끝난 듯 하더니 인철이 상철에게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인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800만 원 정도. 그게 뭐가 큰 돈이야. 야, 상철아. 너 나 기억 안 나? 월남전 때 내가 날 구해준 거 말이야.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1968년 4월 15일. 우리 소대가 베트콩 매복에 걸렸을 때 말이야. 나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너 혼자서 나를 업고 적진에서 300m를 뛰어서 구급소까지 데려다 줬잖아.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어. 인철의 말에 상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19살이었던 인철이가 피를 흘리며 울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너한테 약속했잖아. 상철아, 나중에 크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기억 안 나? 상철이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변호사야. 서울에서 로펌 대표하고 있어. 그때 내 덕분에 살아서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인철이 명함을 꺼내서 상철에게 건네줬습니다. 정인철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철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야,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이야. 그런데 지금 내 은인이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 말이 되냐? 인철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 정인철이야. 지금 삼성병원 신장내과에 김영우 의사 있지? 내 친구 수술비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응, 800만 원. 바로 처리해줘. 상철은 깜짝 놀라며 인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인철아,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야, 상철아.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너 없었으면 한 푼도 못 벌었어. 이건 당연한 거야. 인철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병원 원무과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다 됐다. 내일 오전에 수술 받으면 돼.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철을 바라봤습니다. 인철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지? 갚긴 뭘 갚아? 내가 평생 너한테 빚진 채로 살았는데. 두 사람은 병원 카페로 이동해서 커피를 마시며 4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철은 전역 후 야간 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철아, 가족들은 뭐하고 있어? 아들 있다고 했잖아. 인철의 질문에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까지의 일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바빠서. 바쁘다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인데? 상철은 결국 어제부터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수술비를 거절한 것, 바로 다음날 5천만 원짜리 크루즈 파티를 벌인 것, 장인어른 칠순잔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까지. 인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5천만 원짜리 잔치를 해주면서 아버지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고 했다고? 그래. 이런 개자식들이 있나? 인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아, 사정이 있었겠지만 재산은 하나도 못 모은 거야? 땅이나 집 같은 거?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현금은 하나도 없고 집은 전세고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별 값어치가 없어. 개발 제한 구역? 어디에? 순간 정인철의 얼굴이 번뜩이면서 물어봤습니다. 상철이 땅의 위치를 설명하자 인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철아, 혹시 그 땅이 얼마나 넓어? 3,000평 정도. 왜? 인철은 즉시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의원님? 나 정인철입니다. 혹시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네, 맞습니다. 그 지역 맞아요? 전화를 끄는 인철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아, 너 대박 났다. 뭔 소리야? 그 땅 다음 달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부에서 극비리의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나도 정계 쪽 인맥을 통해서 겨우 알아낸 사실이야.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진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야. 땅값이 평당 300만 원은 될 거야. 상철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3,000평에 평당 300만 원이면 90억이야. 상철아, 너 90억짜리 땅 주인이야. 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생각을 했었는데 100억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니? 그런데 상철아,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철의 질문에 상철은 아찔했습니다. 800만 원도 주지 않던 아들이 9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달려올 거야. 그럼 그 땅 지켜야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자식들한테 줄 이유가 있어? 상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철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상철아, 정신 차려. 그 자식들이 너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 너는 그냥 ATM 기계야. 돈 뽑는 기계.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고. 인철의 말은 냉정하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제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인철은 상철이 내릴 결정이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상철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2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담당 의사 김영호가 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은 잘 되셨지만 나이가 73세이시고 혼자 계시잖아요. 회복하면서 혹시 모를 합병증도 살펴야 하고 투석 관리도 안정화시켜야 하니까 한 달 정도는 입원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불안했고 인철이 매일 병문안을 와주니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인철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45년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민과 지원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의 상철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미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철아, 태어나면 어디서 지낼 거야? 인철이 사과를 깎아주며 물었습니다. 집에서 지내야지.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런데 혼자서 괜찮겠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상철은 인철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45년 만에 우연히 만난 전우가 혈육인 아들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사과도 깎아주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기도 했습니다. 정작 친아들은 20일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민과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정민은 마치 진짜 걱정했다는 듯이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상철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하나 오지 않았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했잖니. 너희가 받지 않았고. 아, 그때 저희가 너무 바빴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철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원의 질문에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 친구요? 정민과 지원의 시선이 인철에게 향했습니다. 인철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아,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내일 또 올게. 인철이 나간 후 정민과 지원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친구분이 변호사라던데. 어떤 분이세요? 옛날 전우야. 전우요? 아, 그럼 꽤 친한 사이시겠네요. 혹시 아버지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상의하세요? 상철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땅값이 90억이 될 거라는 건 당연히 모를 테고 이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민과 지원은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철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고 상철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골에 있는 땅 말인데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던데 감정평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왜? 개발 제한 구역 땅인데 무슨 감정평가? 아니,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철은 아들의 속내를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도 아까워했던 이들이 갑자기 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이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민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 원룸에 시설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 어차피 혼자 사시니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 혼자 전세로 사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친구분들 계신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이 있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철은 이들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효자, 효부로 변신한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혹시나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 땅과 아파트 전세금이었습니다. 참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철이 병문안을 왔을 때 상철은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철아, 너 말이 맞았어. 진짜 ATM 기계 취급하는구나. 당연하지. 그런데 상철아, 중요한 게 있어. 혹시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면 절대 안 돼.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정보가 흘러나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그리고 혹시 아들이 그 땅에 손을 대려고 하면 즉시 연락해. 내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게.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황이 좀 어려워요. 뭐가? 회사에서 투자한 사업이 잘못돼서 빚이 좀 생겼어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억 정도.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매달 갚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이 있는데.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 대출이 힘들면 전세자금 좀 빼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전세자금을? 상철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님은 혼자 계시니까 25평이나 되는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작지만 시설 좋은 월세도 요즘 엄청 많아요. 5억이면 일단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 좀 나아지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정민이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상철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자신의 빚 때문에 30년간 간신히 마련한 전세금 5억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모습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정민이 결혼할 때 아파트 장만해 주려고 없는 돈에 3억 대출을 내서 도와줬는데 아직 그 대출금 6천만 원도 남아있는데 이제는 73세의 자신을 쪽방으로 내몰면서까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상관없다고 상철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린다니까요. 정민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상철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장 나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상철은 더 이상 화도나지 않아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단호한 상철의 말에 정민과 며느리는 일단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때 상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아버지 노릇은 이제 끝이라고 말입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상철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탓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혼자 살아온 상철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인철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걸어 몸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반면 정민과 지원은 병원에서 전세금 이야기를 한 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철이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상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철아, 집에서 지내니까 어때? 불편한 거 없어? 괜찮아. 집이 제일 편하더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철은 요즘 법무법인 일이 바쁘다며 대기업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 연달아 들어와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철아, 그 땅 이야기 말인데. 인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무한테 말 안 했지? 당연하지.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래, 잘했어. 정말 조심해야 해. 이런 정보가 새어나가면 큰일이야. 인철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제 국토부 쪽 친구한테 확인해 봤는데 다음 달 15일에 공식 발표 예정이래. 그럼 그때부터 땅값이 하늘로 치솟을 거야. 그럼 정말 90억이 되는 거야? 90억은 기본이고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100억도 넘을 수 있어. 3,000평에 평당 4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더라. 정말이야? 정확한 건 이따가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문자로 알려줄게. 인철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아, 나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소식 들으면 바로 연락드릴게. 그래, 고마워. 인철이 떠난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저녁 준비를 하려다가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인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국토부 개발토지 발표. 평당 300은 기본이고 4,500도 갈 수 있다더라. 3,000평이니 100억은 될 것 같다. 축하한다, 상철아. 상철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개인 택시를 몰고 한 푼도 안 써도 10억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정민과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은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또 왔니?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을 것 같아서 음식 해드리러 왔어요. 지원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민도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대충 먹을게. 아니에요, 아버지. 몸조리 잘하셔야죠.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원이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식탁으로 왔을 때 우연히 상철의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자창이 열려 있었고 인철의 문자 내용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국토부 토지개발 발표 예정. 평당 300은 기본이고 4,500도 갈 수 있다더라. 3,000평이니 100억은 될 것 같다. 축하한다 상철아.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00억, 평당 4500만 원 3,000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상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지원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상철이 물을 받는 동안 지원은 부엌으로 돌아가 정민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여보, 잠깐. 지원이 정민을 부엌 한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100억이야? 아버지 땅이 100억이라고. 뭐라고? 정민이 놀라서 큰 소리를 낼 뻔했지만 지원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핸드폰에 문자 왔는데 그 변호사가 보낸 거야. 평당 4,500만 원, 3,000평이니까 100억이래. 다음 달에 토지개발구역 정부 발표가 있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억, 자신들의 빚 5억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밥 다 됐어요. 그 후로 정민과 지원은 매일같이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점심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저희가 매일 확인해 드릴게요. 아버지,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꼭 드세요. 좀 지나다 보니 상철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굴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니 진짜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온 후에는 전세금뿐만 아니라 돈 얘기는 아예 꺼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철은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철이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땅 얘기 언제쯤 얘기할 거야? 나 지금 대출금 밀려서 신용불량되기 직전이야. 지금쯤 얘기를 해야 다음 달 땅값 치솟을 때 바로 팔고 상속을 받을 수 있지? 그래, 나도 코인 때문에 빚독촉이 너무 심한 상태야. 여태 우리가 잘했으니 슬슬 얘기를 꺼내자.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 자기는 아버님, 외아들이니까 100억 전부 상속해 주시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내 핸드폰에 인철이 문자를 몰래 봤던 거고 내 땅이 한 달 후면 1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상철은 본인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속고도 또 마음이 살짝 속을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어렸을 때 자신에게 온 힘이 되었던 아들 정민의 모습이 아른거려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마 자식이라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시골에 있는 땅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민이 넌지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왜? 아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관리를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농지도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감정평가라도 받아보셨어요? 상철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90억이라는 액수를 알게 된 후로 이렇게 극성스럽게 모시는 것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상철이 시치미를 떼자 정민과 지원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상철의 집에는 과하게 정갈한 밥상이 이어졌습니다. 반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약통은 색깔별로 줄이 맞춰졌습니다. 지원은 장바구니를 들고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정민은 출근 전 혈압계를 꺼내 조심스레 커플을 감았습니다. 정겨운 손길처럼 보였지만 상철에게는 그 손끝의 맥박이 뜻밖의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정함 속에 숨은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에는 오래 생각한 결론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만하거라. 괜히 이런저런 정성 부려봤자 소용없다. 나는 이미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정리되면 곧 고향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 더는 날 찾지 마라. 정적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의 눈동자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잠깐 하얘졌고 이어서 한 가지 생각이 힘껏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공포였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와 독촉 전화가 뒤엉켜 떠올랐고 한 달 전 장부에 쓰다 만 마이너스 잔액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곧 재산의 문이 닫힌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심장이 2번 크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지원의 입술은 미세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날짜와 금액, 담보, 한도, 이자율 같은 숫자들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단어, 100억? 뚜렷하게 읽힌 문자 내용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표, 평당, 100억 같은 단어들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놓치면 영영 손을 못 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억지 미소를 천천히 지워버렸습니다. 정민은 억눌렀던 말을 터뜨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내놨다고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그렇지. 그 땅은 저도 다 압니다. 개발 제한 풀린다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저 혼자 아닙니까? 저에게 상속해 주실 땅 아닌가요? 말을 뱉고 나니 그의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다 몰린 끝에 던진 마지막 줄 같았습니다. 지원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 집도 고향 땅도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깔끔해요. 아버님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민 씨 전부 상속해 주실 거잖아요.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마침내 굳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너희 장인어른 칠순잔치에는
몇 천만 원을 쏟아붓더라. 그 잘난 명품 가방 들고 샴페인 터뜨리며 웃던 사진 다 봤다. 그 입으로 지금 상속을 얘기한다고? 도대체 너희 가슴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희 같은 철면피는 내 살아생전 처음 본다. 그 말의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지원의 눈빛에는 잠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두 사람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과 공포가 서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득하지 못하면 내일 은행 창구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자신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상속 절차 지금 하시죠. 미루면 정말 손해예요.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지원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유난히 반듯했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포괄위임장, 등기 관련 동의서가 순서대로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지원은 서류에 잡힐 서명란을 손끝으로 톡톡 짚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5군데만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직접 뛰실 일 전혀 없어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왜 이토록 극진히 모셨는지 이제 알겠다. 괘씸한 것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당장 나가. 정민의 마음 한구석이 움찔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곧 막다른 골목의 초조함이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 아닙니까? 남 주실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원의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에 잔땀을 닦고는 한껏 부드러운 어투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문장 끝에는 단단한 설득의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기회 놓치면 다 손해예요. 발표 전에 움직여야 유리합니다. 아버님도 편하시고요.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죠. 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리냐? 더는 너희 꼴 보고 싶지 않다. 오늘로 다 끝이다. 오늘로써 오정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말의 끝이 또렷하게 끊겼습니다. 정민의 뇌리에 끝이라는 단어가 박혔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상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민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뼈의 각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그를 더 세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지원도 서류를 들고 바짝 붙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잔뜩 긴장에 떨렸습니다. 상철은 몸을 비틀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팔과 어깨가 얽혔고 지팡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발치에 있던 서랍장이 밀리며 철물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균형이 무너졌고 오상철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거실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쿵! 시간이 눌린 듯 잠깐 멈췄습니다. 지원의 숨이 멎는 듯 끊겼고 정민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바닥에 한쪽 손을 짚고 앉은 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보였습니다. 그의 숨이 한번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원이 가장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도장만. 말끝이 허공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초인종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고 현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상철 씨,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방금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은 반사적으로 등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 밖에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순자는 집안의 상황을 훤히 보였습니다. 뒤집힌 탁자 위 서류, 굴러간 지팡이, 깨진 머그잔 조각이 눈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다시 외쳤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성수동 하늘아파트인데요. 지금 큰 소리가 나고 노인이 넘어지신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정민은 지원을 보았습니다. 지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끌어모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민아 정리해. 빨리.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상철은 팔걸이를 짚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시선이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와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그 계산표의 모든 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주워 가방에 꽂았습니다. 둘의 숨이 짧아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했습니다. 현관 밖 발자국이 멈추고 노크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그 소리에 정민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침을 삼켰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낮고 단단한 한숨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문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정민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침을 삼켰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인 걸 직감했습니다. 비청산도, 100억도, 잠시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도 낮고 단단한 한숨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문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이어 뒤따라 들어온 인철이 단정한 정장을 고쳐 입으며 방 안을 훑쳤습니다. 그는 곧장 상철 곁으로 다가와 부축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철아, 괜찮아?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숨기지 않고 두 사람을 향해 날카롭게 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수술비 800만 원이 없다고 했을 때 너희는 전화를 끊고 등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사돈 칠순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더라. 금목걸이에 호화 크루즈까지. 그리고서 뻔뻔하게 서류를 들이밀고 그게 안 되니 아버지까지 힘으로 밀어버린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들이니? 앞으로 나에겐 자식이고 며느리고 없다. 그리 알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 거라. 찾아오면 노인학대로 당장 감방에 쳐넣어 줄 테니. 순간 정민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굳어졌다. 지원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손가락 끝만 달달 떨었다. 경찰은 방 안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재물손괴와 폭행 미수 혐의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분이 원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정민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외쳤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대화를 하던 겁니다. 그 순간 인철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탁 소리가 울리며 올려진 문서들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최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분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상철 씨의 재산은 전부 공익신탁으로 출연되었고 그 과정은 영상 공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인 두 분은 단 한 푼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정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리가 없어요. 꼬드김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인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의사 확인 영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이상 명백할 수가 없죠. 지원은 마지막 희망처럼 상철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외면하던 내가 지금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느냐? 정민의 눈에 마지막 분노가 번졌다. 아버지, 친아들을 길거리로 내쫓으시겠습니까? 상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거리로 내몬 건 내가 아니다.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저울질하며 사돈집 잔치에 웃고 떠들었지. 그날로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순간 정민의 무릎이 풀리며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곧장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두 분은 경찰서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철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민과 지원은 끌려나가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상철과 인철뿐이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난장판이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철이 조심스레 말했다. 상철아,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는 너의 삶만 지키면 된다. 혹시나 있을 법률적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상철은 무너진 탁자와 깨진 조각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다 잊고 이 집도 팔아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며칠 뒤 오래 머물던 집에는 낯선 부동산 중개인의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거실 가득 차 있던 낡은 가구와 책장, 오랜 세월의 흔적들은 하나둘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상철, 이제 그만하면 충분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 집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열쇠를 반납한 날 상철은 인철과 함께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산과 들이 둘러싼 시골 마을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고 논두렁길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전원주택은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마당에 텃밭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뒷산에서 내려오는 새소리가 창문을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호미를 들었습니다.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한쪽에는 어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앞에서 상철은 종종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욕심도 다툼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만 크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전부 공익재단에 맡겼습니다. 그 수익금은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미루는 노인들,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관계자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기부 덕분에 심장 수술을 받은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몇몇 아이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상철의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 목숨은 외면당했지만 다른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그날 저녁 상철은 툇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햇살이 농가 밭을 물들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 세상 다투고 떠들던 소란을 지우듯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상철은 마당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 편하다. 내 남은 날 이렇게 흘러가도 좋구나. 노을은 천천히 저물었고 마을 어귀에는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상철의 새 삶을 축복하듯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철의 선택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후련하고 평안한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